안녕하세요. 결혼 생활을 이제 막 정리한 30대 초반이에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무엇보다 왜 부모님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는지 새삼 이해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사람이란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 환경인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인성이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결혼하고 깨달았답니다. 결혼 전 동거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땐 시어머님이랑 접점이 없어서 이런 상황까지 올 거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죠. 그래도 틈틈이 사연 들으며 아니라고 생각할 땐 확 발 빼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처 방법들은 책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경우도 다른 누군가엔 흘리지 않고 새겨들어야 할 경험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대한민국에서 자기 집 가지고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몇이나 된다고 다들 그렇게 대출받고 갚아가면서 하는 거지. 엄마 아빠 가진 게 이 집 하나인데 이거 놔주면 어떻게 하려고? 별게 다 걱정이다. 이거 다 주면 좋은데 다 주진 못해. 네 말대로 이 집 하나인데 너 주면 우리 갈 데도 없고. 그래도 대충 알아보니까 이 집 팔면 적어도 20평대 아파트 매매하고 남은 돈으로 오피스텔 원룸은 구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 되는 거지. 너도 집 걱정 없이 사는 거고 우리도 집은 있으면 그동안 들여놓은 연금이랑 나라에서 주는 걸로 생활비는 부담 없으니까. 오히려 잘 됐어. 집 크면 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집 줄면 관리비도 줄고 좋지 뭘 그래? 그러니까 잔말 말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지? 결혼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였어요. 아무리 있는 돈에서 해결하려 해도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대출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집을 매매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었어요. 전세도 무리였고 반월세 개념으로 대출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34평 아파트를 주신다고 했어요. 판돈으로 저희는 24평으로 들어가고 차익으로 부모님은 원룸 오피스텔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죠.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상환이랑 월 이자가 있는데 거기에 반월세 개념으로 다달이 나가는 돈이 많으면 집 사는 거 평생 못 이룰 수 있다고요. 처음엔 당연히 저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자식은 저 하나인데 저 결혼하고 두 분 31평 살면 나가는 돈도 돈이고 썰렁해서 평수 줄여 이사할 생각도 하셨대요. 평수 줄여가며 남는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유산 미리 준다 생각하고 잔말 말고 받으라는데 감사하면서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것 알지만 받아서 시작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매달 이자와 월세를 내는 돈을 부모님 용돈으로 드린다면 서로 윈윈이라는 이기적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님 말씀대로 진행했어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34평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24평형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쪼들리지 않고 시작할 수 있었어요. 막내 작은아버지네.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게가 영 안 되는 것 같더라. 매달 내야 하는 가게세도 벌써 2달이나 밀렸대. 이럴 때 용돈 좀 드리고 하는 거지. 30만 원만 붙여라. 알았지? 예? 30만 원이요? 뭘 그렇게 놀라니? 남도 아니고 힘들 때 서로 도와야지. 30만 원이면 한 달 가게세도 안 돼. 그냥 마음만 표현하라는 거지. 매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니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선.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을까?
업무 중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로 한창 사회적 분위기가 냉랭했을 시기예요. 시댁의 막내 작은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오가지 않으니 당연히 잘 될 일 없죠. 가게세를 내기도 버거울 정도로 현상 유지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이랑 같은 동네에 사시니 오가면서도 매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고요. 보다 못해 안 되셨는지 전화 주셔서는 월세 한 번이라도 도와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한다는데 솔직히 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기야, 바빠? 어머님 전화 주셔서 막내 작은아버지 월세 못 낼 정도로 힘들다고 30만 원 붙이라는데 당신도 알고 있어? 그래? 막내 작은아버지 그 정도로 힘드시대? 몰랐지. 그럼 붙여드리면 되지 뭐가 문젠데? 돕고 안 돕고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니야?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월세 도와줬으면 하는데 너네 형편대로 붙여주면 좋겠어도 아니고 30만 원 붙이라고 금액 정해주시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담 안 되고 생색낼 수 있는 수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고마운 거 아니야? 적게 보내서 욕먹고 많이 보내서 다음번 또 주려나 기대 주는 것보다는 딱 부담 안 되는 수준으로 책정해주면 고마운 거지. 우리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목에 힘주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당신이 정말 너무하다. 그래서 돈은 보냈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치 돈 맡겨놓은 것 마냥 30만 원 붙여! 라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기분 나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남편은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월세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돈을 보냈을 때 적정 금액이 아니면 오히려 보내고도 욕먹을 수 있으니 시어머님이 고민 안 되게 딱 정해줬다고요. 어른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예민하게 군다며 거의 발작 수준으로 저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전 사실 어이없었거든요. 그렇게 시아버님을 비롯해 작은 아버님들끼리 형제애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같은 동네 산다는 것, 그게 다라는 걸 결혼 전부터 들었고 결혼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이 말씀하셨고 달라고 하셨으니 주면 되는 거라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영아, 너 요즘 힘드니? 네? 아니요. 왜요, 어머님? 아니, 니네 요즘 힘든가 해서 신여이가 혼자 살 때만 해도 명절날 용돈 50만 원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금액이 더 줄었잖아. 그래도 50만 원은 아니고 30만 원으로 줄었으니 힘든가 해서 물어본 거지. 집도 사돈 내가 해줘서 대출받은 것도 아니고 둘이 벌면 여유 있을 텐데 금액이 주니까 나 모르게 대출을 받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네. 집 대출받은 거 아니더라도 저축도 하고 나갈 돈이 더 많죠. 둘이 버는 만큼 나가는 돈도 2배가 되었잖아요. 지난번 막내 작은 아버지네 월세 보내고 나니 명절날 여유가 많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네요. 그렇게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날 양가 부모님께 얼마나 돈을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처럼 많이 드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대출 이자나 월세는 없지만 저희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양가 부모님이 생신같이 특별한 날을 위해 매달 별도로 저금해둘 금액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가 명절엔 30만 원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혼해서 자금이 운영되는 거 보고 매해 조금씩 늘려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딱 돈봉투를 받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셔서 아무 일 없다는 답변을 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둘이 벌면 여유자금이 많을 텐데 오히려 결혼 전보다 용돈이 줄었다며 걱정하시는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집도 매매해서 시작했으면서 대체 왜 줄어든 건지 이해 못하시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둘이 버는 만큼 나가는 돈이 많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막내 작은아버님 돈 붙이라고 했던 것도 들먹이며 예상외에 돈이 나가니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엄마, 용돈이 작았어?
그래, 알았어. 더는 못 줘도 유지는 해야지. 20만 원 엄마 통장으로 더 붙여줄게. 우리 대출 받은 거 없고 힘든 거 없으니 걱정하지 마. 그래. 끊을게.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화 뺏어들더니 20만 원을 더 보낸다니? 옆에서 들어보니 엄마가 하는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잖아. 우리가 대출 받아서 내야 하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매달 아니고 명절마다 받는 돈으로 생활비 보태 쓰셨던 것 같은데 없는 형편에 20만 원이나 덜 받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고. 당신도 20만 원에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따지고 들어야겠어? 오죽하면 노인네가 전화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겠어. 고작 명절에 20만 원 더 드리는 걸로 나중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후회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20만 원 붙여드려. 진짜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갈 뻔했네요. 이렇게 모자가 애틋함이 남아있다니. 진짜 남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님께 생각보다 예상 외 지출이 생겨 뜻처럼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저를 나무랬습니다. 시어머님이 말하면 네 하고 끊거나 남편이랑 상의해보고 다시 말하겠다고 답하라고요. 왜 거기다 대고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서 당신 엄마 자존심 상하게 만드냐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당신 엄마를 대하면 못 참겠대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 엄마의 자존심 상했을 부분들을 생각하며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지난번 막내 작은아버지 월세 사건부터 이번 명절 용돈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라는 생각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둘 사이에 별다르게 문제가 될 사항들은 없었는데 시어머님이 사이에 들어오면 이렇게 틀어졌어요. 시어머님은 마치 저희에게 돈 맡겨놓은 것처럼 전화 한 통에서 얼마 붙여라, 돈 왜 이렇게 적니? 이야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 엄마가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그런 돈 이야기 할 때마다 시어머님 편을 들며 무슨 자격지심인지 발작 수준에 가깝게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남편도 이해할 수 없었죠. 이거 도로 가져가. 너네 형편 뻔히 아는데 뭐 이렇게 많이 넣었어. 지금 여유 있게 느껴져도 임신하고 애 낳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부지런히 저축해야지. 받아 엄마. 아무 말 말고 받아. 시댁도 똑같이 드렸어. 시댁은 더 달라고 상화인데 엄마는 왜 이것도 많다고 안 받는다고 그래? 오히려 더 받아야 하는 건 엄마지. 나 속상하게 하지 말고 받아. 이거 줘도 나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한 불똥이 튄 건 친정엄마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만나 시댁과 똑같이 50만 원을 드렸거든요. 마음에선 생각지도 못한 명절 떡값으로 40만 원이 더 지출된 거에 편치 못했어요. 그래도 1년에 몇 번 없으니 평소에 더 아끼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는데 반응이 시어머님과 전혀 달랐습니다. 봉투를 열고 금액을 확인하시자마자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 언제 돈 모으냐며 제 걱정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유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다 저축해도 모자라다는 말씀도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님과 반응이 정말 달랐으니까요. 시어머님은 둘이 벌면 여유 있는 거 아니냐며 돈 더 내놓으라고 성화인데 친정부모님은 둘이 벌어도 2배 이상 나간다며 당신네는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 좋을 딸들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괜히 시어머님 남편한테 쌓였던 서운함이 친정엄마에게 쏟아졌습니다. 친정엄마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결혼하면 신경 쓸 게 많아. 원래 다 그런 거라고.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조용히 제 등을 토닥여 주셨거든요. 참 속상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친정 부모님은 딸이 어떻게든 힘들지 않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시댁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것만 많았으니까요. 중간에서 남편이 중심을 잡아줬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수 있을지 몰라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관여 안 해도 문제겠지만 오히려 불난지 부채질하듯 재화를 돋구는 남편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용돈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어머님한테? 그래. 결혼하고 처가댁에는 매달 30만 원씩 보내면서 우리 집엔 명절 때 20만 원 더 주는 거에 그렇게 열 올리는 거 너무 차별 아니야? 우리 엄마도 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전보다 용돈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돌아가시고 후회하고 당신 핑계 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집 용돈 드리는 게 단순히 용돈의 의미는 아니잖아. 서울시내 24평 아파트 우리 돈으로 대출받았으면 월 나가야 할 이자만 48만 원이었어. 그런데 대출도 안 받고 아파트 명의로 다 받아놓고 이자만큼도 아닌 꼴랑 30만 원 더 보내면서 그게 용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결혼하고 매달 친정에 30만 원 보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남편과 합의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려고 신혼집 알아보면서 대출도 알아봤었어요. 1억 가까이 빌려야 하니 매달 나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았고요. 그래서 반전세로 대출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방안으로 생각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1년은 미룰 수 있지만 그 후부터는 원금과 같이 갚아야 해서 매달 내는 금액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친정부모님이 도움 주셔서 부담을 줄이고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달 되었다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왜 친정 부모님께 월 30을 드리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감사함은 하나도 없고 당신 부모를 못 챙기는 아쉬움, 죄송함 같은 감정만 남았더라고요. 네, 알아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과 마찬가지로 형편 나아졌는데 왜 못해? 라는 이런 논리를 폈으니까요. 답답했지만 크게 반대할 수 없었어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월 30만 원 용돈 못 드린 게 한으로 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진심으로 우러나와 용돈을 드리자고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월세, 이자, 원금 갚는다고 생각했을 때 전체 금액을 생각하면 감당 못할 수준도 아니니 그러자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아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스크 대박 난다고 급하게 공장 사서 몇 달 잘 돌아갔잖아. 근데 앞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잘 모르겠어. 앞으로 처음처럼 그렇게 벌이가 나을 거라 장담도 없고 초기엔 물량이 없어 가격도 오르고 줄 서서 사람들이 샀는데 너도 나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드니까 봐봐, 가격도 지난번보다 반이나 줄었잖아. 공장 매매하느라 대출받은 돈도 있어서 마스크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갈수록 마스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니 나도 감당 못하겠어. 이제라도 팔아야 하나 싶어서 공장 내놨는데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형, 버텨봐.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결국 오래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 다들 힘들 텐데 여기서 발 빼면 오히려 이도저도 아닐 수 있어. 몇 달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그러던 중 가족끼리 주말을 모여 밥을 먹는데 시아주버님이 사업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 가격이 상승세를 오르자 마스크 공장을 인수했거든요. 지금은 풀리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졌지만 초기만 해도 줄 서서 마스크를 구매했으니까요. 전 세계 공포를 줄 만큼 긴장된 사회 분위기,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으셔서 공장을 인수하셨죠.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 자금을 회수하며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사람 생각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시아주버님 생각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마스크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죠. 그 덕분에 우리는 마스크 구매가 쉬워졌는데 마스크 가격이 여전히 비쌀 거라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든 저희 시아주버님 같은 사람들은 사업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한창 비쌀 때 1,500원이 넘던 마스크 가격이 몇 달 사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많이 구매하면 장당 500원이 되는 시점까지 왔으니까요. 당연히 시아주버님은 많이 당황하셨어요.
더 올려받을 생각도 안 했지만 대출금과 원금을 갚아가는 예상을 했을 때 마스크 가격이 개당 1,500원이었거든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고 당연히 물량이 부족한 시기니 밤새 돌리면 한 달 예상 매출이 나왔어요. 그 예상을 토대로 6개월부터 흑자로 돌아선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공장을 돌린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예상을 벗어난 횡보를 보이니 당황하셨어요. 점점 마스크 가격은 떨어졌고 물량이 다 팔리지 않았거든요.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저하되기 시작했죠. 시아주버님이 생각하는 적자폭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대출 원금의 이자의 재고는 쌓여만 가니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았어요. 마스크 시장은 빠르게 변했고 색상도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구매자를 찾기 위해 제품 개발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결국 가격을 아예 싸게 측정하거나 여전히 적당한 가격을 원한다면 제품 개발에도 투자해야 했죠. 하지만 시아주버님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싸게 측정하면 팔면 팔수록 손해였으니까요. 제품 개발은 터무니없는 소리죠. 대출 원금과 이자도 감당 안 되고 제품을 팔면 직원 월급 겨우 주는 현상 유지 수준이었으니까요. 말릴 틈도 없이 사업에 올인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지금도 도와주지도 못하니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만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는 무거운 분위기에 마무리되었어요.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시아주버님이 식사가 끝나자마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공장에 가서 나머지 일을 해야겠다고요. 직원에게 모두 맡길 정도로 자금 운영이 안 되니 시아주버님이 직원 2명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이나 주말까지 근무하며 어떻게든 버티려 하셨죠. 남편은 그런 형을 배웅해 준다며 따라 나섰고요.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기에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배웅해드리고 저는 들어와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리하고 저희도 이만 일어날 생각이었으니까요. 예, 내가 생각해봤는데 친정에 보내는 용돈 그거 우리 장남한테 보내야겠다. 매달 조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 사람이 안정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가 불안해하는데 매달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핸드폰 요금이든 전기세 등 걱정 덜 할 거 아니야. 신혁이한테 들어보니 나한테만 매달 용돈 주는 게 아니라 친정에도 드린다며? 뭐하러 양쪽 챙겨? 니네도 힘든데. 이제 친정은 나중에 챙기고 어려운 사람 먼저 돕자. 그게 수순인 것 같다. 어머님, 저희 친정 용돈 드리는 건 집 해주셔서 그래요. 솔직히 부모님이 저희한테 가진 집 팔아서 신혼집 해준 거 아니면 저희가 용돈 안 드려도 되죠. 충분히 2분 먹고 사시는데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뻔히 2분 노후자금 저희한테 주신 건데 이자만큼 못 드려도 드려야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이 어이없는 요구를 하셨어요. 저희 친정집에도 시어머니께 보내는 금액과 동일하게 30만 원 용돈을 드린다고 남편이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며 친정 용돈이 문제냐고 거론하시더라고요. 용돈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지금 친정 부모님 용돈이 대수냐고 거침없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당황했죠.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사연 들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딴소리 한다는 것,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들이 하나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진짜 저를 호구로 아시는 건지 아님 도깨비 방망이라도 생각하시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으니까요. 무슨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나온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면 이렇게 뻔뻔하게 요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친정 용돈 드리는 개념은 용돈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부모님 노후자금을 신혼집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하냐고 반문하면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얘가 너 그렇게 시어머님 앞에서
두 눈 부릅뜨고 말대꾸 하면 친정부모님 욕먹이는 거다. 내가 정말 이런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사돈어른이 딸 하나 있는 거 어디 가서 부족하지 않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신혼집 해주셨으니까 남 같지 않아서 하는 말이야.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하면 네 해야지. 어디서 그렇게 못배운 뒤내고 다니니? 아무렴 사돈어른이 그 생활비 달라고 하겠니? 앞길 창창한 사업 힘든 사람 도와주라고 하지. 얘가 이렇게 어려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니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전 그렇게 못하겠어요. 월세랑 이자랑 나갔다면 한 달에 60만 원 이상 고정으로 나갔어야 하는 수입이에요. 그래도 친정부모님이 형편 많이 봐주셔서 부족하지만 염치 없이 30만 원 드리는 건데 어머님이 전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주버님 도와야 한다고 하시면 어머님 드리는 용돈 아주버님 드릴게요. 어머님 말씀대로 피 안 섞인 남도 안쓰럽고 아쉬워하는 마당에 어머님이 낳으셨으니 더 마음 아프실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 어머님 용돈 이번 달부터 아주버님께 보내드리려고 신혁 씨한테 이야기할게요. 시어머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걸고 넘으셨어요. 사돈 어른들이 어디 가서 기죽지 말라고 없는 재산 내줄 정도인데 제가 너무 정없이 군다고요. 사돈 어른도 시아주버님이 사업 어렵다는 거 알면 당신네 용돈 안 받으면서 도와주라고 할 텐데 꼭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냐면서요. 정말 어이없잖아요. 결혼할 때 하나도 보태준 거 없으면서 입만 열면 손해보기 싫고 곧 죽어도 하나라도 더 얻어먹으려는 신보. 흔히 말하는 거지근성 시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대꾸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알죠? 보이는 앞에서 결판 짓지 않으면 남편이 시아주머님 보내고 와 이야기하면서 그 돈 고스란히 보내라고 한다는 거요. 그게 아니면 저희 부모님 용돈, 시어머님 용돈, 그리고 시아주버님 용돈까지 드릴 판이라는 생각에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 시아주버님 안쓰러우시면 시어머님 용돈 대신 드리겠다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인 저희 엄마가 시아주버님 안쓰러워서 당신 돈 내어준다고 생각할 정도면 당연히 당신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 오죽 안쓰럽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니 시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정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당연히 드려야 하고 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시어머님이 정 원하신다면 시어머님 용돈 대신 드리겠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노발대발 장난 아니셨습니다. 얘가 시어머님 무서운 줄 모르고 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막말로 사돈네는 그 돈 없으면 죽는다니? 신용불량자라도 되신데? 지금 와서 우리 장남하는 소리 못 들었어? 대출금이랑 이자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될지 모른다잖아. 그런데 사돈네는 갔냐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내 가족이 빚 못 갚아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다는데 못 도와주겠어? 이게 다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너 그렇게 남이라고 생각할 거면 이혼해. 뭐 시어머님이 용돈 대신 시아주버님 드린다고? 기껏 월 용돈 30만 원 주는 걸로 누굴 거지로 아는구나. 이혼해! 신혁이가 너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으면은 그보다 더 많은 거 용돈으로 줘도 아무 말 안 했던 애야. 어디서 이런 못돼 처먹은 애랑 결혼해서 부모 자식 사이 돈 때문에 사이 멀어지게 만들더니 이젠 형제 사이도 갈라놓으려 하네. 너 같은 애랑 우리 신혁이 못 산다. 당장 이혼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자기야, 당신은 왜 또 가방 들고 어디 가는데? 저에게 악담 쏟아부으셨어요. 그런 며느리 필요 없다고 시댁을 우습게 한다며 소리를 치셨거든요. 남편이 결혼 전 용돈도 넉넉히 주고 모자가 아주 정이 돈독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결혼해서 용돈 한 달에 고작 몇십씩 주는 거 눈치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형제 사이까지 갈라놓을 심산이냐고 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 눈치 보고 사이 멀어지게 하는 것도 모자라 형제 사이도 돈 때문에 의리 상하게 만들 위인이면 집안 말아먹기 딱 좋다고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며느리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요. 더 이상 들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시어머니께 뭐가 아쉬워 일일이 대꾸하며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저에게 소리치시는데 저는 가방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아주버님과 이야기를 끝났는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고 저는 나갈 차비를 하니 당황해서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전 그러던 말던 현관에 서 있던 남편을 밀치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 시동을 켜는데 남편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시어머니께 붙들려 한 소리 들었겠죠. 기다릴 필요 못 느끼고 먼저 집으로 출발했어요. 카톡으로 먼저 갈 테니 알아서 오라고 보냈고요. 그렇게 1시간 뒤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 보기 싫어 안방으로 거실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안방으로 알아서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정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용돈 안 준다고 했어? 그 용돈으로 아주버님 도와준다고? 우리 엄마한테 대놓고 그런 소리 했냐고. 어떻게 그래? 어?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꼴랑 시어머님한테 30만 원 용돈 주면서 그 돈을 주네 마네 하냐고.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우스워? 내가 말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못 참는다고. 형사업 망해가는 거 안쓰러우니까 형제끼리 도울 수도 있는 거지. 너는 그걸 이해 못하고 꼴랑 우리 엄마 주는 용돈 30만 원 가지고 엄마 안 주고 형 준다는 말로 우리 엄마 속을 상하게 만들어야겠어? 왜 말을 안 해? 입 있으면 해보라고. 우리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었던 것처럼 말해보라고. 나도 그런 너랑은 못 살아. 이렇게 우리 엄마 알기 우습게 할 거면 이혼해. 얼마나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면 그런 남편 낳아준 엄마에게 그러냐고. 가만히 앉아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들어볼 심산이었거든요. 가만히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어머님 용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 입이 있으면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말에 여전히 입을 다문 저를 보더니 남편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님한테 그렇게 대들고 왔으면서 자기가 나에게 큰 소리 칠 건 생각 못하냐며 비꼬기까지 했거든요. 그래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한테 어떤 소리를 듣고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작정이라도 했는지 제 앞에서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았죠.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거 보면 제가 무서워 두 손이라도 빌면서 그것만은 제발이라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전혀 아닌데 말이죠. 고맙네.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면 합의 이혼 맞지? 내가 먼저 이혼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당신이 먼저 꺼냈으니 내가 거기에 합의하면 우리 합의 이혼하는 거 맞잖아? 뭐야 이 서류. 설마 당신 나랑 이혼하려고 벼르고 있었어? 이혼할 생각에 우리 엄마 용돈 가지고 왈가왈부한 거야? 아니면 이혼, 합의 이혼이 아니라 귀책 사유가 당신한테 있는 거 아니야? 시댁을 우습게 하는 며느리, 대한민국 어느 남자가 좋다고 하겠냐고. 당신 착각한 것 같은데 이건 합의 이혼이 아니지? 정신 차려.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위자료도 내야 할 판이야. 이 집 친정 부모님 노후 대비로 내 명의로 해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 하나 없고 결혼할 때 1원 한 장도 보태주신 거 없으면서 어떻게든 돈 받으시려고 안달나신 시어머님. 그런 당신 엄마가 안쓰럽다고. 원하는 거 다 해드리자는 생각까진 너.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다. 네가 말했던 부모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돌아가시고 후회하느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뭐? 가진 건 쥐뿔 없으면서 척하면 탁하고 나오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어쩌지? 나는 그럴 마음 없는데. 이혼해.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결혼할 때도 빈손으로 왔으니 지금 그대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남편이 집에 들어온 지 30분 만에 쫓아냈습니다. 변호사 만나서 이혼 사유 되는지 알아보고 서류 받아온 거라고 으름장도 놓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길바닥에 앉게 만든다고 살짝 협박도 더했죠.
남편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동안 조용조용 넘어가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한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며 그제서야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자는 소리를 했지만 어림없죠. 제가 바보도 아니고요. 그 길로 집에서 쫓겨난 남편은 시댁에 간 것 같았어요. 시댁과 저희 신혼집이 1시간 30분 거리인데 남편이 집에서 쫓겨난 지 정확히 1시간 40분 만에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보나마나 도착해서 이혼 서류 꺼내며 죽는 소리 했겠죠.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니 내심 궁금해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기고만장하게 이혼을 운운하셨으니까요. 아영아, 만나서 몇 마디 했다고 이렇게 이혼 소리 보내는 게 어딨니? 그래, 내가 용돈 안 받으마. 네 말대로 나한테 주는 용돈, 네 아주버님 드리면 되는 건데 내가 이해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러는 거니? 얘도 참, 속 좁게 왜 그러니? 다 좋자고 하는 거지.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 아영아, 듣고 있니? 저에게 큰소리치며 이혼하라고 운운하던 시어머님은 당신에게 주는 용돈 시아버님에게 주자고 한풀 꺾인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도 웃겼어요. 용돈 주는 건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죠. 뭔가 말이 통하고 할만해야 대꾸도 할 텐데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안이라는 걸 안 전 조용히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님 번호를 차단했어요. 남편한테도 간단하게 톡 보냈죠. 필요한 말은 변호사 통해서 하자고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제일 죄송했어요. 이렇게 사람 보는 눈 없어서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덜컥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절 다독여 주셨어요. 부모가 가진 모든 걸 주었다는 소중함을 알았기에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면 되었다고요. 어디 가서 눈 뜨고 코 베이는 멍청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30대 초반이라 이제는 어른이라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나 봐요. 부모님의 큰 뜻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4평에서 저희 세 식구 다시 함께 살게 되었네요. 부모님이 계시던 원룸은 새 주고요. 언제 다시 결혼할지 알 수 없는데 그 집에 혼자 있기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함께 살자고 했죠. 부모님도 그런 제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웠는지 흔쾌히 알았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다행히 마음이 쓸쓸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사랑 많이 받고 아낌없이 받았던 만큼 지켜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쓰레기 같던 남편과 시어머님은 쉽게 잊혀지는 것 같거든요. 호구될 뻔했지만 할 말은 하고 이혼해서 속 시원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나중에 입을 뒤집어 쓰고 못했던 말 담아두지 말았으면 해요. 속 시원하게 내뱉고 같이 갈 사람이 아니면 재빠르게 안녕하는 거예요. 아셨죠?